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귀신 들린 오피스텔. 전 그때 당시에 천안에서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원룸에서 지내다가 친구가 3개월 정도 도와주기로 하면서 좀 더 가게에서 가까운 복층 오피스텔을 구해서 반월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집은 세입자가 살지 않고 있었고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약간 의아함을 느꼈지만 집도 깔끔하고 괜찮아서 바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며칠 정도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1층을 쓰고 친구가 2층을 사용했는데요.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친구랑 같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씻고 전 잠이 들었는데요. 그 다음날 일어나 보니 친구가 눈이 빨간 채로 잠 한숨 못 잤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제가 잠들고 얼마 안 돼서 친구도 씻고 자려고 2층에 누웠는데 갑자기 1층 불이 켜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불을 끄려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다시 불이 꺼지더랍니다. 그래서 약간 무서워서 다시 잠자리로 돌아가는데 다시 불이 켜지더니 바로 꺼지더랍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잠을 설치고 다음날 저에게 그 얘기를 했으나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그냥 전기 문제이겠거니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가 쉬는 날이라 서울을 올라갔을 때 저는 혼자 자게 되었는데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와 핸드폰을 뒤적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켜지는 겁니다. 혼자 있었던 상황이라 조금 무서웠는데요. 그래도 불을 끄려고 침대에서 일어난 순간 불이 꺼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불이 3회 정도 켜졌다 꺼졌다 반복을 하는 겁니다. 너무 무서운 나머지 찜질방을 가서 잤습니다. 그 다음날 친구가 오자마자 나도 그랬다고 얘기하자 친구가 센서 같은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둥 아니면 무섭다는 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센서 등은 현관에만 있고 방 메인 등은 스위치형이었거든요. 좀 무섭지만 그냥 저희 문제로 치부하고 지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가게에서 마감을 하고 있는데 밤 12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가게 메인 자동문이 열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이 시간에 아무도 없는 상황에서 열릴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누가 왔나 나가봤는데 엘리베이터는 다 1층에 있었습니다. 저희 가게가 1층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또 무서워져서 대충 마감을 끝내고 서둘러 집을 가게 되었는데 먼저 들어가 있던 친구가 집 밖에서 담배를 피며 기다리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쫄았냐 무서워서 못 들어갔냐고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애가 표정이 심상치가 않은 겁니다. 저도 사실 가게에서 약간 무서웠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친구가 얘기하길 혹시 우리 집 비밀번호 아는 여자가 있냐고 대뜸 물어봤습니다. 내가 여자친구는 아는데 다른 사람은 모른다고. 그 시간에 서울 사는 여자친구가 여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자 친구가 1층에서 TV를 보고 있는데 TV가 꺼지더랍니다. 그래서 뭐지 하고 무심결에 2층을 봤는데 어떤 여자가 서서 자기를 보고 있더랍니다. 너무 놀라서 밖으로 나와서 마음을 좀 진정하고 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조금 쫄아서 그럼 같이 올라가 보자고 올라가 보았으나 집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난 후 어쨌든 잠을 자야 하고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집에 들어와서 막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오버도 해봤지만 더 큰 문제는 일주일 후에 일어났습니다. 제 어머니한테 집에 귀신이 한 마리 사는 것 같다고 얘기하자 어머니는 호탕하게 웃음치시며 그런 게 어딨냐고 엄마가 내려가 보겠다는 겁니다. 참고로 저희 어머니는 여장부십니다. 어머니가 내려오시고 저희는 가게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 혼자 남자 둘 사는 더러운 집 청소하시고 피곤하셔서 잠시 제 침대에 누우셔서 잠을 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후 꿈을 꾸셨는데 2층에 어떤 여자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가 애들이 말하는 귀신이니 이리 내려와봐 같이 놀자 라고 얘기하셨다는 겁니다. 그 여자는 어머니를 보더니 시익 웃더니 사라지고 꿈에서 깨셨답니다. 어머니는 귀신 쫓아냈다고 저한테 웃으면서 말씀하시고 다시 서울을 올라가셨는데 그날 밤에 주무실 때 꿈에서 그 귀신이 어머니 몸에 계속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계속 하더랍니다. 근데 그게 꿈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프셔서 소리를 계속 치는데도 계속 그렇게 하더랍니다. 그 다음날 잠에서 깼는데 정말 온몸이 아파서 그 다음날 병원에 입원하셨었거든요. 두 번째 이야기, 집이 불에 타버렸다. 중학교에 다닐 때 집이 불에 타버렸다. 그 집은 나무로 만들어진 오래된 집으로 뒤가 3개까지 하는 낡은 곳이었다. 하지만 나를 포함해 가족 모두가 이 집을 마음에 들어해서 애착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 만약 집에 인격이 있다면
집도 우리를 좋아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당시에 나는 그것을 지극히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불이 난 원인은 이웃집의 누전이었다. 집은 여러 가구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주택가였다. 겨울철, 건조한 데다 나무로 지어졌던 우리 집은 순식간에 타들어갔고 우리는 몇 시간 만에 집을 잃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새로운 집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는 나날이 시작되었다. 어느 날 나는 꿈을 꾸었다. 불타버린 집에 혼자서 남아있는 꿈이다. 꿈속에서 집은 옛날과 다름없는 모습이었다. 나는 부엌에 서서 불이 났던 건 꿈이었나 봐. 다행이다라며 안도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자세히 보니 방의 배치가 미묘하게 달랐다. 부엌벽이 없어지고 움적이 없는 다른 집에 이어져 있었다. 당황해서 천장을 올려다보고 이음매를 찾아봤지만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두 집은 연결되어 있었다. 이 두 집은 같은 집이야. 꿈속에서 나는 그렇게 외쳤다. 잠에서 깨어나 아침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새로 살 집의 후보가 정했어. 라고 형제들과 나에게 말해주셨다. 지금 임시로 살고 있는 곳에서 가까우니까 각자 가본 다음 의견을 들려달라고 하셨다. 부모님은 아무래도 결정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날은 주말이어서 학교가 쉬었기 때문에 나는 바로 그 집을 보러 갔다. 그리고 바로 나는 알아차렸다. 본 기억이 있었다. 이 집은 그날 밤 꿈에서 봤던 그 집이다. 시험 삼아서 부엌 천장을 우러러보니 꿈과 똑같은 벽지가 붙어 있었다.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았다. 임시로 살고 있던 집에 돌아가니 아버지만 계셨다. 이런 이야기를 해도 무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우선 이야기는 해보기로 했다. 어젯밤에 새 집 꿈을 꿨어요. 전에 살던 집이랑 이어져 있었어요. 전에 살던 집이 여기를 소개해 준 것 같아요. 평소라면 신경도 쓰지 않을 어린아이에 쓸데없는 말이겠지만 아버지는 그러냐며. 내가 그런 꿈을 꿨다니 그 집으로 하자꾸나. 라고 말씀하셨다. 다른 형제들은 아직 그 집을 보지도 않았고 어머니도 없었는데 아버지는 선선히 그렇게 정해버렸다. 그로부터 10여 년의 시간이 지났다. 이제 나와 형제들은 결혼을 해서 집을 떠났고 부모님도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가셨다. 그렇지만 아직도 나는 그 집이 옛날에 살던 집에게 소개받은 집이라고 믿고 있다. 그런 집에서 살 수 있어서 행복했던 어린 시절이었다. 세 번째 이야기, 엘리베이터 안의 여직원. 일요일 오전, 쉬는 날이지만 밀린 업무를 하기 위해 회사에 나왔다. 어서 마치고 집에 가서 쉬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끝내고 나니 어느새 해가 지고 있었다. 이런, 서둘러 집에 가야지. 이윽고 엘리베이터에 탔다. 우리 부서인 10층에서 내려오던 중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조명도 꺼져 어두워졌다. 아무래도 정전 같다. 엘리베이터에 창문도 없고 비상등도 없다. 완전한 어둠 속이라 벨조차 누를 수 없다. 조금씩 초췌해졌다. 핸드폰을 꺼내 핸드폰 액정으로 주변을 살폈다. 알림벨을 찾아 눌렀지만 소용이 없다. 정전이라 그런가. 실망한 채 돌아서는 순간 엘리베이터 안에 누군가 있었다. 엘리베이터 조작판 반대편 모퉁이에 누군가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긴 머리에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다. 나 외에는 아무도 타지 않았다. 있을 리가 없었다. 등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 더 두려웠다. 예상치 못한 출현에 반대편 모퉁이로 도망친 채 움직일 수 없었다. 보고 싶지 않았지만 시선을 돌릴 수도 없었다. 단지 속으로 제발 돌아보지 말아줘. 제발 돌아보지 말아줘라고 빌 뿐이었다. 소리도 내지 말아줘. 제발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어줘. 라고 생각하며 이윽고 핸드폰을 닫았다. 혹시라도 핸드폰 액정에서 나오는 빛으로 그녀가 날 보기라도 할까봐서이다. 서서히 눈이 어둠에 익숙해졌다. 그녀는 여전히 등을 돌리고 있었다. 내 몸은 점점 굳어지고 식은땀이 절로 났다. 갑자기 그녀가 움직였다. 등을 돌린 채로 엘리베이터 조작판으로 가기 시작했다. 걷는 게 아니라 미끄러지듯이 소리 없이 움직였다. 내 입에서 비명이 나올 것 같았지만 필사적으로 삼켰다. 이윽고 그녀는 조작판 앞에 섰다. 손을 들고 꼭대기층 버튼을 눌렀다. 어두웠지만 그녀의 손이 상처투성이인 게 보였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몇 층에서 떨어질까요? 그녀의 얼굴은 산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상처투성이에 두 눈은 빠지고 없었다. 으아 하고 비명을 지르는 순간 조명이 켜졌다.
엘리베이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윽고 경비원의 목소리가 들린다. 잠시 정전이었는데 지금 괜찮습니까?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다. 나는 무사하게 엘리베이터에서 나올 수 있었다. 나중에 동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사 옥상에서 투신 자살한 여직원이 있었다고 한다. 네 번째 이야기, 뉴스. 몇 년 전 새벽 1시쯤 별일 없이 TV를 보고 있었다. TV에서는 뉴스 프로그램 같은 것이 하고 있었다. 이런 시간에 뉴스 같은 것도 했었나? 라고 생각하며 계속 TV를 봤다. 시작할 무렵에는 여자 아나운서와 남자 앵커가 평범하게 뉴스를 전하고 있었다. 하지만 잠시 보고 있자니 두 사람의 모습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어쩐지 두 사람 모두 웃기 시작했다. 미소 같은 것도 아니었다. 폭소라고 할 만큼 어떤 예고도 없이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게다가 그 두 사람은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평소라면 그저 카메라를 바라본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상하게 그때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다. 정말로 나를 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그 두 사람은 나를 보며 정신이 나간 것처럼 계속해서 웃었다. 나도 점점 무서워져서 급히 TV를 끄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잠자리에 들었다. 무슨 채널이었는지는 기억하고 있지 않다. 다음 날 신문을 확인해 봤지만 그 시간에 뉴스를 방송하는 방송국은 한 곳도 없었다. 도대체 그 프로그램은 무엇이었던 것일까? 5번째 이야기, 독서실. 제 친구는 공부를 잘해서 주위에서 우등생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만큼 공부에 집착을 합니다. 그 친구와 함께 독서실을 가는데 저한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얼마 전에 동네에 작은 독서실을 갔는데 늦은 저녁이 되자 문득 주위를 둘러봤는데 공부하는 사람이 자기 혼자뿐이더래요. 독서실은 4층이고 주인 카운터가 3층에 있는 그러한 구조인데 밤 12시쯤 되자 주인 아저씨가 친구한테 휴게실에 라면 끓여놨다고 3층 휴게실 와서 라면 좀 먹고 공부를 하라 해서 내려갔죠. 마침 배도 고파서 내려가 라면을 먹었습니다. 라면을 다 먹어갈 때쯤에 아저씨가 친구한테 얼마나 더 공부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모의고사가 얼마 안 남아서 밤새 공부할 거라 하더니 아저씨가 난해한 표정을 지으셨대요. 웬만하면 집에 일찍 가야지. 학생 혼자 공부하면 무서울 텐데 독서비 환불해 줄 테니까 집에 일찍 가. 라고 말씀하셨답니다. 하지만 공부에 집착이 강한 제 친구는 굳이 이 독서실이 아니더라도 다른 곳으로 가면 괜찮았는데 그날따라 제 친구는 공부를 할 거라고 떼를 썼다고 합니다. 학생. 정 그러면 내가 오늘은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니 3층 현관만 잠그고 열쇠도 주고 갈게 만약 집에 가고 싶으면 2층 화분 밑에 열쇠 놓고 가. 라고 하셨답니다. 친구는 좋다고 합의 보고 다시 공부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한 30분 정도가 지났을까? 카운터에서 전화가 울리더랍니다. 안 받으려고 했는데 자꾸 울려서 짜증나 결국 받았는데 아저씨더라고 합니다. 학생, 나 주인인데 혹시 만약에 누가 문 열어달라고 하면 절대 문 열어주지 마. 혹시 문 한 번이라도 열진 않았지? 네, 안 열었는데요. 그래 누가 열어달라고 소리쳐도 열어주면 안 돼 절대로. 아저씨의 전화에 친구는 등골이 오싹해졌답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잡생각을 치우고 다시 공부하는데 도저히 아저씨의 말이 거슬려서 전화 끊고 30분쯤에 결국 집에 가기로 하고 짐을 부랴부랴 챙겼습니다. 독서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계단에서 발소리가 나더랍니다. 뚜벅뚜벅. 친구는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고 속으로는 2층에 가겠지 2층에 가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발소리는 더욱 커지더니 3층 독서실 현관까지 오는 소리가 났고 덜컹하는 현관 문 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친구는 계속 4층에서 가방 들고 있었고요. 친구는 숨죽이고 가기만을 기다렸는데 문 열어주세요. 문 열어주세요. 거기 사람 있는 거 알아요. 저 4층 가서 공부해야 한단 말이에요. 제발 문 열어주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친구는 정신을 놓을 뻔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후회 중이었습니다. 3층 계단 현관에서 울리는 그 목소리는 소름 끼치는 여자의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4층까지 또렷이 들리는 소리 10분가량 그런 소리가 들리더니 순간 조용해지더랍니다. 그때 친구는 그것이 돌아간 것 같아 4층에서 3층 현관 쪽으로 가려고 계단을 반을 내려왔는데 그때 야 문 열어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열여. 라며 목청이 터져라 쩌렁쩌렁 욕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 소리가 15분간 지속되었고 친구는 바로 그 자리에 웅크려서 덜덜거렸습니다. 그렇게 40분쯤 되었는데
그 목소리가 다시 싹 조용해지더니 창문 열려있네 하고 4층 화장실에서 들렸답니다. 친구는 정신을 잃고 8시쯤 돌아온 아저씨 덕에 깨어났습니다. 아저씨는 뭔진 몰라도 미안하다며 독서실 돈을 배로 환불해주고 집까지 배웅해줬다고 합니다. 집에서 생각해보니 독서실에 들어갈 때 곳곳에 부적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화장실 창문에도 부적이 있었던 거겠고요. 6번째 이야기, 소름 끼치는 기억. 어린 시절,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일들. 그리고 그 기억. 나중에서야 그 당시의 인상과는 다른 사실을 알아차리고 소름 끼치는 일이 자주 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초등학생이었던 때의 일이 있다. 학교를 다닐 때 가던 길은 한쪽이 논인 시골길이었다. 도중에는 망해버린 마네킹 공장이 있고 그 너머에 싸구려 과자 가게가 있었다. 마을은 논 저편에 있어 점처럼 보일 뿐. 마네킹 공장은 이미 망한 지 시간이 좀 흘렀던 모양이어서 사람이 일하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폐쇄된 공장 부지 구석에는 이리저리 흩어진 마네킹의 잔해가 쌓여 있고 그것이 철조망 사이로 보였다. 그 모습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어쩐지 기분을 나쁘게 했다. 공장 부지는 폭이 넓은 도랑이 둘러싸고 있어 지독한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흐리고 썩어가는 물, 이리저리 쌓여있는 대량의 쓰레기. 어느 날 지나가다 문득 평소에는 지나다니지 않는 공장의 뒤편을 가보았다. 도랑의 상태는 도로 쪽보다도 나빴다. 수많은 쓰레기 중에는 상반신만 떠올라 있는 여자 마네킹도 섞여 있었다. 하얗게 떠올라 있는 그 얼굴은 쓰레기통 같은 도랑에서 마치 점같이 보였다. 끌어올려서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인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했지만 물이 너무 더럽고 떠 있는 곳도 멀어서 포기했다. 다른 녀석이 혹시 끌고 올라오면 안 될 테니 이 발견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로부터 당분간은 그 마네킹의 상태를 보러 가는 것이 일과가 되었다. 그렇지만 슬픈 것은 날마다 그것이 썩어들어 가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며칠이 지나자 흰 피부는 변색되기 시작하고 윤기도 사라져간다. 드디어 풍성한 머리카락이 빠져나가 드문드문해진다. 윤기를 잃은 피부는 검게 움푹 파여나가고 심지어 쥐가 갉아먹은 것 같은 부분도 보였다. 이제 원래 모습은 모두 사라졌다. 이미 나는 완전히 흥미를 잃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는 수면을 가득 덮은 쓰레기 더미에 파묻혀서 한 치 아래도 보이지 않는 더러운 물의 대부분이 잠겨져 있었다. 간신히 수면으로 보이는 부분도 물을 흡수해 목이 흉하게 부풀어 있었다. 그것은 이미 단순한 쓰레기였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한 번 더 보러 갔다. 그렇지만 이미 그것의 모습은 거기에 없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그 길을 지나가게 되는 일도 없었다.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 문득 생각이 나서 추억의 장소를 자전거로 가게 되었다. 그 도랑에 뒀다. 경치는 완전히 변해 있었다. 노는 매립되어서 주택가가 들어서 있었고 공장 부지는 주차장이 되었다. 마네킹을 떠올리면서 추억에 잠겼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무서운 사실을 나는 문득 알아차렸다. 플라스틱이 그렇게 썩어가는 재료인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알아버린 나에게 이미 답은 나와 있었다. 그것은 마치 사람이 썩어가는 것과 똑같지 않은가? 진실은 이제 더 이상 알 수 없다. 단지 한때는 그리운 추억이었던 일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꺼림칙한 기억이 되었다는 것이 슬플 따름이다. 7번째 이야기, 식칼을 들고 있는 여자. 야근 후 집으로 가는 길. 집에 가려면 늘 공원을 가로질러야 한다. 그런데 그날은 뭔가 이상했다. 공원에 들어가자 공원 구석에 식칼을 든 여자가 서 있는 게 보였다. 한밤중에 식칼을 든 여자라.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다른 길로 가려고 돌아섰다. 접어. 뒤를 돌아보니 그 여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눈을 보니 정신이 나간 듯 멍하니 풀려 있었다. 진짜 위험하다고 생각되어 근처 화장실로 서둘러 숨었다. 발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아무래도 여기까지 오지 않은 것 같다. 나는 야근 후라 너무 피곤하고 긴장이 풀렸던 모양인지 그 자리에서 잠들었다. 일어나서 바로 출근했다. 퇴근할 무렵 신문을 보는데 경찰 1명 부상이라는 기사가 있었다. 놀랍게도 우리 동네 공원 화장실에서 당한 것 같다. 심야순찰 중 흉기를 든 여자가 화장실에 서성거리고 있어서 주의를 주다가 당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여자가 못 찾아낸 게 아니었다. 날 찾아냈지만 문이 잠겨서 들어오지 못하고 계속 화장실 문 위에서 쳐다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
오늘 밤 퇴근 후가 걱정된다.